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정원장 김 여사와 계엄 전후 문자. 어제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길에서 나온 얘기죠? 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짚어보고 일단 일정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원래 어제가 예정돼 있던 마지막 기일이었잖아요. 네. 8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끝났으면 2월 말쯤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헌재가 추가적으로 9차 변론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음. 2월 18일,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게 끝이다 이렇게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선고를 언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9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그 윤 대통령한테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건 근데 당일에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열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법조계 쪽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예측을 물어보니까 헌재는 지금도 이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판단은 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월 말에도 선고는 가능한데 일단 반발도 심하고 공격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숙려 기간을 좀 갖는 거다. 그래서 아마 3월 초나 혹은 늦으면 중순 정도의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초 혹은 3월 중순 정도? 3월 초를 조금 더 얘기를 지금은 많이 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3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심판 과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전례를 비추어 보면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을 해보면 변호인단 총사퇴를 언급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제 이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돌았습니다. 이건 뭐 하야하겠다는 거야, 뭐야, 막 돌았는데 결국은 변호인 사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가 중론이죠. 맞습니다. 왜 그리고 그렇게들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좀 분위기를 취재를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 하야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요 부분인데 일단 사실 취재하기 전에도 흐름상 윤 대통령 하야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모 의원한테 들었는데 네. 구치소 다녀온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네. 윤 대통령 눈빛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상 탄핵 그냥 하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밖에 없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 때도 변호인단이 이 표현을 쓰면서 총사퇴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총사퇴를 하게 되면, 변호인단이 그만두게 되면 변호사가 다시 구해질 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에 음.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요렇게 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은 둘 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네요. 자격도 있고 뭐 사인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봐야 하지만 중론은 예.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사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퇴를 한다 만다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퇴 안 했습니다. 어떤 네, 실익이 변호인도. 없는 예. 거죠. 결국 뭐 윤 대통령 혼자서 그 탄핵 심판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요 발언을 좀 짚어보면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김 여사와 국정원장의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는데 국회 측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나왔거든요. 자, 이건 영상으로 직접 좀 볼까요? 네. 예.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으면은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문자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피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자가 12월 2일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 2통을 보낸 거고 네. 3일에 조태용 원장이 답장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태용 원장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한 거는 이 김건희 여사하고 비상계엄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재판 후에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걸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더 중요했던 게 어제 조성현 그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였거든요. 예.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그러니까 헌재가 직접 채택한 증인이에요. 여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공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러죠. 이 부분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은 경비단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람은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라고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김현태 단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한 얘기하고 뭐 저 헌법재판관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뀐 경우도 있고 거부한 경우도 있고 일치했는데 그 요원이에요, 인원이에요, 정확히 말하세요. 뭐 이런 것들로 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진우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조성현 단장은 뭘 들었는가 그날. 이 사람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예, 특히 그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을 안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부하였던 이 조성현 단장의 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곽종근 전 사령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이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의원 아니고 요원이었다 혹은 뭐 인원이란 말 안 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성현 단장의 발언은 저희가 직접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 단장은 일관되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준비됐습니까? 가죠.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수전 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은 이진우 사령관이고요. 이진우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의원들 끌어내라는 얘기 받았냐? 들었냐? 윤 대통령이 그러더냐라고 물었을 때 국회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진우의 직속 부하인 지금 들으신 조성현 단장은 분명히 이진우 사령관이 나한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일관되게 얘기했고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는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 좀 재고해달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특전사가 끌어낼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조 단장의 증언이 중요했고 또 하나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도 한번 짚어보죠.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메모에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정치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메모가 4개나 되더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어요? 조태용 국정원장?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실관계 파악해 봤더니 체포조 명단이 홍장원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명단이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조태용 원장의 말에 따르면 일단 당일에 홍 전 차장이 급하게 쓴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바로 쓴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씨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홍 전 차장이 보좌관한테 이거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써라라고 한 메모 이게 두 번째 게 한 가지가 있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홍 전 차장이 다시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봐라. 그렇게 했던 게 세 번째. 그 다음 날에 보좌관 기억으로 적은 메모에다가 홍 전 차장이 추가로 적은 이게 덧붙여진 그런 메모에서 총 4가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조태용 원장이 이 두 번째 메모,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쓰도록 했던 메모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한 14명 정도가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명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명단은 있었다. 체포조 명단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다만 그 종류가 버전이 4가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체포조 명단에 이 신빙성이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흔드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 적고 전화 받고 이럴 때 위치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국정원장 공간에 있지 않았고 국정원장 공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니고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직접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정신없이 받아줬고 나서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보좌관한테 정서하라, 즉 다시 적어라라고 준 것이다. 같은 명단을 다시 정서한 것뿐인데 서로 다른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크게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 전화를 받고 명단을 받아 적은 곳은 국정원장 관저 앞이다. 관저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확인해봐라. 앞뒤가 맞을 것이다. 라고 기자들에게 답했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뭐 계속해서 그 홍장원 전 차장이라는 스피커를 흔드는 모습을 좀 공격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네. 그 해임된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갈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은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듣지 않아 가지고 해임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해서 해임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도 거들었거든요. 윤 대통령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변론길 중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조태용 원장 얘기한 게 좀 가장 눈에 띄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하고의 문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 1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서 비화폰 지급해가지고 그래서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 오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인 줄 아니까 다 받아라 뭐 이런 게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음,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사실은 이게 놀라운 좀 쇼킹한 일들의 연속이라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은 네. 문재인 정부의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했다. 어, 뭐 노무현 정부의 권양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했다. 가만히 있나요? 예, 이거는 거의 국정농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화를 국정원장한테 하죠? 배우자가? 그러네요. 그것도 해필 또 계엄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조태용의 얘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례적인데 기억이 어떻게 안 나죠? 이게 그러니까 맨날 있는 일이면 오히려 뭐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면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밤늦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그 이제 2일 날 오고 3일 날 오는데 이거는 계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 안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하고 또 전화 통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게 이 명단을 보고 이거 야당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한다고 하니까 알려야 되는 건데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서 지금 뭐 7년 이하 징역이 있는데 뭐 그걸로 건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조태용 원장 본인도 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심각하다. 특히 김건희 여사랑 했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요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계엄의 전모가 다 밝혀졌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그리고 예전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모르게 배우자 모르게 했다라고 한 게 정말로 사실이 맞을까 이런 예.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물론 거죠.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사이의 문자 내용이 뭐 계엄에 대한 거였느냐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엄 전날 밤에 무슨 그리 급한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문자가 오고 갔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참 궁금해지는 참 미스테리인 상황이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 들어봐도 그 김건희 여사는 계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자의 시점을 봤을 땐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오늘 요 내용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그나저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일부가 나와서 이제 수거 대상 이런 표현들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제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뭐가 들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충 있는데 그거 말고 무슨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500여 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70조 분량인데
여기에 체포 대상,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을 A부터 D 등급으로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A 등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이준석 의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간첩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자파 판사 전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유창훈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외에도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대령 해병수사단장 이렇게도 적혀 있었는데 박정훈 대령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좌파 연예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인 김어준 씨, 김재동 씨, 그리고 차범근 전 감독 뭐 이런 인물. 차범근 감독은 여기 왜 들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좌파 쪽으로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예전에 입장문인가 탄원서인가 뭐 요거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예. 좀 더 무서운 내용들은 그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 일단 장소는 연평도, 제주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서운 지점은 이송중 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송중 사고로 처리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표현들이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 뭐 처리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내국인 사용 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북한과 중국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북에서 조치한다. 북한과의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즉 이 얘기는 북한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뭘 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자, 500명 수거 대상이 500명에 이르렀다. 아, 진짜 많네요. 그것도 하나가 눈에 띄었고 또 하나 노상원 수첩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삼선 개헌 장기 집권 구상이 들어있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노상원이 이제 요게 어디까지 정말로 구체적이었는지 네. 아니면은 되게 좀 망상에 가까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 시기를 이거를 하는 시기를 총선 전, 총선 후라고 구분한 거 보니까 이게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이제 이게 작성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삼선 개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 얘기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에서 유신하면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모델이 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뭐 그때 뭐 1990년에 당선이 됐는데 92년에 여소야대여서 개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국회로 군대 보내고요. 예. 그래서 개헌한 다음에 삼선까지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 쫓겨나가지고 25년형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해주면 무슨 성관이 부정 그런 게 아니라 장기 독재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거는 뭐 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랬거든요. 개헌 친위 쿠데타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한 건지를 좀 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노상원 네. 머릿속에만 있었던 망상을 수첩에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논의들을 진지하게 했던 건지 이 부분이 쟁점이군요. 자, 수첩 내용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짧게 또 요약해 주시죠.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 어제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50억 클럽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목은 50억 클럽 그 혐의가 다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있었냐면 우리은행의 그 화천대유를 컨소시엄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준다라거나 예. 뭐 이렇게 하면서 50억 원 받기로 약정받고 5억 원 받고 그다음에 딸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죄나 면소 처리가 됐고요. 대신에 재판부가 그 유죄로 본 건 대한변협 회장 그 선거에 나가기 전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것만 유죄로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중에 한 명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받은 거 그게 유죄가 됐어요. 네, 나머지들이 아예 혐의가 없고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예. 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은 뭐 공소 내용을 그대로 다 그러니까
그 수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죄 확정된 건 이 3억 받은 것만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 어제 1심 징역 7년 이야기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